자, 내년 3월 9일이 20대 대선 날짜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5달이 좀 안 남았죠. 그런데 이 내년까지의 이 기간, 지금 5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차선이나 최선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긴 곤란하고 차악을 선택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라도 대한민국의 몰락은 막아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저 자신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당과 또 미래연구소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매번 깊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요 근래 70년대부터 지배해온 가치, 50년 이상을 지배해온 가치는 뭘까요? 돈 중에서도 뭘까요? 부동산 투기. 즉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울이 확장되고 또 대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강남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굳이 영화 강남 뭡니까? 1970입니까? 유아 감독의 강남 1970,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부의 축적과 기득권의 축적은 도시의 확장, 확대와 더불어서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 부분에 올라탄 자들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밑으로 전락해 갔죠. 이 부분은 자든 우든 넘어서서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실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상류층이 아니라 솔직히 부동산을 통한 자산의 정식을 성공한 사람은 상류층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법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고위공무원이나 또 상류층이라고 부를 만한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인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찌감치 다 눈을 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살기 때문에 허구한 날 신분의 변화가 자손 대대로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90년대부터 중산층이 형성되다시피 이제 하니까 이 중산층 형성이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면서 과거에 소수가 참여하던 부동산 투기에 이제 국민 중산층 이상 다수가 참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중산층은 집 한 채 있는 걸 가지고 팔고 이사 다니고 또 은행 빚 얻어서 전세기구 하나 사놓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부를 이뤘고, 그러지 않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이 저축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부를 이루지 못했죠. 자, 이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64년에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성남에 자리 잡고 살았지요. 가족이 힘드니까 도시로 온 거죠. 아마 그 시대에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촌 향도를 할 때 같이 왔겠죠. 그때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던 곳이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들, 성남 같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이제 당시 공장이 많았는데 거기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중앙대 법대를 갔고, 그리고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사법시험에 86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살아온 행보를 보면 민변에 8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사법연수는 수료하자마자 민변에 들어갔고, 외곽 도시에 그냥 젊은 변호사로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성남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거기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나름 사회운동을 했다는 것은 35살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30대, 40대를 성남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에 이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성남시립병원 추진위원회, 국가청렴위 성남 부정부패 신고센터 소장, 그리고는 2007년에 마침내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이라고 정동영 계열에 줄을 서서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중앙당에 그래도 미간 말찍이라도 잡아봅니다. 그리고는 2010년에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70년대 초에 이촌 향도를 했던 사람이다. 도시에 와서 학교 다닐 돈도 없어서 청소년 시절에 공장을 다녔고 나중에 돈을 조금 모아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에 갔다. 그 시대에 저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의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되죠. 하나는 성실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갖다가 교훈 삼아서 정말 세상을 갖다가 사는 부분에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냥 말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고생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일종의 이 배트맨의 그 고담 시에 등장하는 조커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간이나 썰개를 빼줄 듯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가시해야 될 때, 신천지나 지난번에 계곡에서 뭐 불법 영업하는 사람을 정리할 때, 그래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할 때는 매정하리만큼 잔인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저런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연설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대중들의 뼈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선동적으로 연설해서 서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강했고, 지난 2016년 촛불 시위 때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 저자가 대선에 그 다음 타자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원희룡 부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그러면 왜 대선 후보 부인이 남당의 대선 후보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분이 서울의대 졸업한 신경 전문가 전문인데 한 유튜브에 나와서 소시오패에서 경향이 보인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다.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돼서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옆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매력적이다.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특혜 국정감사 받는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의 연애소동 등을 볼 때 남들의 고통이나 피해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김석범 원장님, 그분도 신경정신과 전문의잖아요. 김석범 원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명에 대해서 했고, 그것이 아마 이번 주말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느낀 측면은, 성남에서 어떻게 성남이 도시화가 되고 또 성남 안에서도 강남 같은 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위선, 그리고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재개발 과정,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나타나는 조폭, 이런 부분들을 또 다 지켜봤을 겁니다. 특히 성남이 옛날부터 조폭이 세력이 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장의 권한, 인허가 권한이 얼마나 돈이 되는가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자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구역에 짓게 되면 거기서 남는 돈이 얼마인가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시장이 되면 시장으로서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상대 시행업자가 얼마나 큰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제압하는 데는 공권력이 아니라 밤의 공권력인 이 조폭 건달
이런 패거리들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했고, 또 이런 일에서는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일에 직접 나섰다가는 나중에 법적으로 무사하지 못하다. 그래서 외곽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수행하도록 하되 그 외곽기관의 책임자급을 자기 신복으로 갖다 놓고 그 신복이 자기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그 신복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 조직에서는 그 신복의 말이라면 직책의 직위에 관계없이 다 숙이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업자들하고 직접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걸 성남시라는 공식 조직 안에 끌고 오기보다는 성남시의 외곽 조직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업자와 직접 상대하는 게 낫다. 이런 부분들을 성남에서 오래 지역운동을 하면서 이미 통달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도시계획상의 각 지목별 돈이 되는 가치가 얼마인가, 용적률 건폐율이 얼마인가, 그리고 도나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얼마인가. 그래서 용적률부터 임대 아파트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업자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일종의 PFV나 또 SPC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서, 그래서 둘러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우고, 또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돈은 전부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가져오는 듯 보이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AMC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넣어서 해먹으면 그는 지도새도 모르게 민간 합동개발 방식이 된다는 것을 위례에서 테스트해서 성공했고, 그걸 대장동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백현동같이 부지 조건이 열악한 데는 직접적으로 인허가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은 지금 괴물이 되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장동 하나 관리 실수가 아니라 이미 위례와 대장동은 거의 판박이다. 5배 커진 위례보다 대장동은 대여섯 배 커진 은하더 위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형동도 빼먹는 방식에는 유사한 방식의 PFV 지분 소유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걸 빼먹도록 했다. 자, 한간에 성남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대급부가 있는가? 이런 말들이 장안에 소문이 왕성했다고 부동산 개발 전문가들은 전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고작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에 장을 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무후무한 권한을 행사해서,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자기가 도지사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일종의 초석을 닦는 그런 역할과 또 부의 축적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주변에 드러난 조폭과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개발업자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엄습한 유동규 같은 똘마니의 등장, 이런 것들은 다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지역 토착형 비리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라 이재명이 80년대 말부터 성남에 있으면서 성남의 개발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돈이 된다라는 부분을 면밀히 스케치하고 학습하고, 또 전임 시장을 그런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날리는데 일조하기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오늘날 이 대장동 게이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자,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확장된 대장동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적용될 건가? 그 주변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